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의 6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자산의 설명을 다 마무리하고 부채로 넘어왔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데 이제 유동부채를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동부채 관련된 개정 과목에서는 먼저 매입 채무인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그리고 선수금과 선수수익, 이렇게 하다가 선수금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선수 수익부터 이제 이번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여러분에게 선수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수금에 대응하는 계약금이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당좌자산에서 선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습니다. 선급금. 선급금은 우리 당사가 거래처에 지급한 계약금이에요. 그래서 그건 당좌 자산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수금은 유동부채로서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계약금을 받으면은 우리가 상품이나 어떤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상품을 전달해야 될 의무. 이것이 바로 유동부채인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대변의 선수금이라는 부채를 증가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채가 언제 차변에 와서 감소해 주느냐 하면은 상품을 매출을 했을 때 이제 거래처에다 전달했을 때 그때 차변에 와서 선수금이 부채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은 대변에서 부채 증가했다가 상품을 인도해주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한다. 그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은 매출을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수금하고 시작이 똑같은 개정 과목 선수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이죠. 자, 선수 수익은 이것도 결산 수정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산 수정 분기인데 선수 수익은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정리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수익의 이연. 자, 수익이라는 것은 이자 수익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수익이 있는데요. 그 수익을 차기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수익의 이연이라는 말은 수익을 차기로 이월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선수 수익이 뭐냐면은 차기 거의 수익인데 단기에 미리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상 어, 뭐 임대료 같은 것을 한꺼번에 3개월 단위로 또는 6개월 단위로 수를 할 수가 있어요.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자도 마찬가지로 이자도 나중에 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도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임대료라든가 이자 같은 거 미리 지급하는 그런 계약인 경우에는 기말에 선수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단기에 이미 받은 수익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차기로 이연시킨다는 겁니다. 단기에 이미 받았지만 그 내용에는 차기에 해당되는 수익이 있을 때 결산 때 차기로 이연시켜 줘야 돼요. 발생주의 회계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차변에는 단기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라는 바로 부채, 유동부채로 우리가 분개를 해줍니다. 예. 자, 수익 입금시라고 했는데요.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뭐 이자 수익이라고 해도 되고 임대료라고 해도 되는데요. 임대료를 한번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요. 임대료. 자, 임대료가 굉장히 싸요. 월 10만 원짜리 임대료예요. 그래서 매월 이렇게 어 뭡니까? 그 받는 것으로 하면은 서로가 번거로워.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래서 월 10만 원씩이니까 1년 계약을 할 때마다 그냥 선납으로 임대료를 120만 원씩 연장할 때마다 그냥 120만 원씩 이렇게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네. 언제 계약을 했느냐? 7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자, 수익 입금 시 이 시점을 우리가 7월 1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월 10만 원 임대료이고요. 그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자그마한 뭐가 있어가지고 그걸 빌려줬어요. 자, 그러면 현금이 120만 원 들어옵니다. 1년치예요. 그러면 대변의 임대료 수익 발생 120만 원.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때 현금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수익 입금 시, 즉 임대료 받았을 때. 네. 자, 그런데 결산일을 맞이합니다. 결산일을 맞이하면요. 우리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자료를 쫙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다 점검을 해요. 예.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고 임대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걸 딱 이제 체크해 보면 그게 나오겠죠. 7월 1일 날 임대료 받은 것 중에는 계약 기간이 1년이어 가지고 그 임대료를 1년치를 미리 받았다 하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산 때. 그런 걸 체크해 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차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계약 기간이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돼 있을 테니 우리가 차기로 이연시켜야 되는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6개월치에 해당이 됩니다. 6월 30일이니까. 그러니까 120만 원의 절반이겠죠. 해당되는 금액이 60만 원이죠. 60만 원을 차기로 이연시켜야 돼요. 자,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 결산 때 제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가 되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가려면은 수익에서 빼가지고 부채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임대료 60만 원 해요. 그러면 수익 발생해서 우리가 수익은 차변에 기록하면요. 수익이 취소가 돼요. 당기의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이 60만 원, 임대료라는 수익은 6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예, 감소됐죠. 그것을 부채로 가지고 가요. 선수수익,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개정 과목이죠. 선수수익 부채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부채는 어떻게 돼요? 결산이 끝나고 나도 차기로 가지고 가죠. 예, 그래서 왜 이 60만 원의 선수수익을 가지고 가느냐? 저 부채를 가지고 가가지고 차기 2027년도 다음 회계연도에 저 선수수익 부채를 차변에 감소시키면서 대변에 차기의 즉 2027년도에 임대료로 대체시켜줘요. 그러면 이 임대료가 27년도 임대료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선수수익은 결산 때 수익이 차기에 해당되는 것을 수익에서 빼가지고 단기의 수익에서는 빼주는 거예요. 수익 취소해가지고 부채를 만들어서 차기로 가지고 가서 차기의 그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줍니다. 차기. 우리가 이것을 하는 절차는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라고 우리 앞에서 재무회계의 그 회계 처리는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결산세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선수된 수익을 정리해가지고 차기로 이연시킵니다. 그 차기로 이연시키려면 저는 선수수익과 같은 부채 개정 과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수익은요, 아무 때나 기중에 이렇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아니라 예, 결산 수정분계할 때 차기로 이연시킬 때만 써먹어요. 그리고 차기로 넘어가가지고 저 선수수익이 이제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면서 내년도 임대료로 대체가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선수금하고 이 개정 과목의 이름은 비슷합니다마는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은 것이고 선수 수익은 계약금이 아니에요. 예. 단기에 이미 받은 수익 중에 차기에 속하는 수익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부채 개정 과목이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좌자산 공부할 때의 미수 수익, 그다음에 선급 비용, 이거 당좌자산 공부할 때 공부했던 개정 과목이고요. 지금 어제와 지금 오늘 시작하자마자 정리한 개정 과목이 선수 수익, 그다음에 어제 미지급 비용. 요게 이제 두 개가 부채였죠. 이 네 개의 개정 과목이 말입니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 관련된 개정 과목이에요. 손익의 예상과 예상은 발생과 같은 의미인데요. 손익의 발생과 이연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미수수익 선급비용은 우리가 당좌자산 공부할 때 여러분 요 미수수익은 미수금과 미수수익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선급비용은 선급금과 선급비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금 선수금과 선수수익 이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어제 당좌자산 아니 저 유동부채 중간점에서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그때 설명을 드린 내용. 그래서 이 네 가지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이 네 개는 다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요게 다 결산 수정 분계예요. 결산 수정 분계. 네. 그래서 결산수정분계에서 시험에 출제하는 그 상당히 출제자들이 즐겨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익과 비용의 예상과 이연 이러한 개정 과목으로 정리하는 주제를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예, 괴롭힐 거예요. 회계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쉽지가 않은 개정 과목이에요. 어, 요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했다가 기말에 요 비용이나 요 수익이 단기 것이냐 단기 것이 아니냐 이걸 구분해 가지고 단기의 것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발생시켜 가지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 부채 발생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키고. 여기서 비용이 발생이라고 그랬지만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부채죠. 차변의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도 어, 단기에 해당되는 수익인데 아직 받지 않았어요. 예, 단기에 해당되는 수익인데 하지만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익을 대변에다 발생시켜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그런데 차변에 뭐라고 하느냐.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익을 대변에 발생시키고 차변에는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또 이연하는 거 볼까요? 이연하는 거. 이연하는 것은 선수금과 선수수익, 선수금과 선수수익이죠. 네. 선수금 어제 끝날 때 계약금이라고 했고 선수수익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단기에 입금은 받았으나 그 중에 일부가 차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은 수익을 이연시킵니다. 이연이라는 건 단기에서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수익 계정 과목, 대변의 선수수익, 부채로 가지고 간다. 또 비용을 이연시킬 때는 단기에 지급한 비용이지만 그 중에 차기에 해당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차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해 가지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의 비용에서 취소시킵니다. 대변의 비용 계정 과목을 기록하죠. 네. 요 네 가지 개정 과목 좀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예,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 강의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서 손익의 발생과 이연이라는 요 주제로 검색을 하면은 수십 건의 강의가 조회가 될 거예요. 이 주제의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주제로 강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손익의 발생과 이연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이 강의한 걸 또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 고리가 풀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해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한번 이해해 놓으면 다시 문제를 보면 또 떠오릅니다. 근데 한, 한 번도 이해를 안 해 놓잖아요. 계속 모르게 돼요. 문제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연에 해당되는 거의 공통점은 개정 과목 앞자리가 선자로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연 시킨다 그러면은요.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 꼭 필요해. 미자 돌림은 안 써먹어요. 예. 그런데 예상이다라고 하잖아요. 예상. 네, 예상이다 그러면은요. 비용의 예상 또는 수익의 예상. 예상은 아까 발생과 같다고 그랬어요.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에서는요. 선자 돌림 안 써요. 미자 돌림이에요. 미자 돌림.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그냥 마구 외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론 문제에서요. 아래 보기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냈다고 봐요.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런데 나는 수익의 이연 잘 이해를 못했어, 사실은.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외워놨어요. 어떻게 외워놨느냐? 이연은 선자 돌립니다. 이건 외워놨어요. 근데 수익은 뭔지는 아세요? 이만큼 공부했으면 수익이 뭔지는 압니다. 설마 보험료를 수익이라고 하진 않겠죠? 또 임차료를 수익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건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을 구분할 줄은 안다고 본다면 수익이 이연을 설명한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수익 개정 과목으로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되고 엉뚱하게 임차료, 보험료, 그거는 무조건 제외가 되는 거고 수익인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을 가지고 말하거나 임대료를 가지고 말하거나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겠고 마무리를 선자로 해야 돼요. 예, 뭐 선수했다 또는 선급했다 이런 식으로 수익으로 시작해서 선자로 마무리하는 답을 찾으면 그게 잘 찾은 거예요. 예. 내용은 이해는 못했더라도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결산 수정, 우리 결산이라는 단원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이게 또 한 번 나와요. 예. 만약에 이번에 놓쳤다, 이번에 이해를 못했다면 그때 또 한 번 또 정리합시다. 자, 다음에 유동부채 개정 과목으로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네.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유동부채입니다. 제가 아마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부가가치세가 요즘에 이제 모든 분기에서 부가가치세는 지금 다 배제됐어요. 부가가치세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언젠가 그 유형자산 매각거래인가 할 때 제가 그 유형자산 매각거래가 요즘 여러분들 배운 분계 중에서 제일 복잡하잖아요. 예, 항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사실 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거. 그 애수금입니다. 네. 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애수금과 그냥 애수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애수금은 부가세가 아닌 애수금입니다. 부가세는 특별히 앞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부가세로 줄여가지고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회계 개정 과목을 만들어 썼어요.
자, 부가세 예수금은 뭐냐면은 판매자가 그 매입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라. 그걸 우리가 거래징수 제도라고 그래요. 예, 거래하면서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합니다. 근데 그 세금은 국가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채예요. 그게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금은 뭐냐? 그 외의 것들이에요. 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성격으로 급여 지급 시 공제액인 소득세, 예,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하는 금액, 그거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급여를 이제 그 회사에서 지급할 때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 국가에서 걷어야 될 소득세를 회사가 계산해 가지고 걷어요. 또 지방 정부에서 걷어야 될 지방소득세를 역시 회사가 계산해 가지고 걷습니다.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고용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사회보험공단에서 받아야 될 보험료를 회사가 계산해 가지고 또 공제를 합니다. 예, 그것을 회사는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 달 가령 3월 달 급여에서 공제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은 4월이죠. 4월 10일 날 세금은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건강보험은 보험공단에, 또 고용보험은 관련된 기관에 이렇게 10일 날 전부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잖아요. 거의 한 달도 안 돼요. 만약에 매월 급여를 25일 날 당월에 지급하는 회사이다. 그러면 25일 날 공제해 두어서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 날 세금을 내야 되니까 15일간 보관하는 거네요. 15일간 대략. 네, 그래서 이게 유동부채인 겁니다. 네, 15일간 잠시 남의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돈을. 네, 남의 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채죠. 예, 예수금이 그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금과 비교되는 개정 과목을 여기서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걸 같이 알아놓으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자, 밑에 주위에 내용이 뭔가 볼게요. 우리 기업이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 지급할 금액에서 일정액을 떼는 거. 네.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 이행은 기업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 여기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한 것은 원천징수 의무라고 그래요. 원천징수 의무. 예. 부가가치세는 원천징수라고 안 해요.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라고 그래요. 예.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세를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징수라고 하고 소득세에서는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급할 금액에서 일정액을 뗐잖아요. 아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거. 그것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기업에서 부채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기업이 말이죠. 받을 금액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해가지고 떼이는 거. 기업이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아, 물건 매입할 때, 예, 그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도 물론 떼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가가치세는 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 떼이는 거, 미리 내는 거, 네, 그거는 아니고 여기는 지금 기업이 받을 금액에서 일정액의 원천징수를 당한다라는 거 예를 들기 좋은 게 뭐냐면. 기업이 여유자금을 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했다고 한번 봅시다.
예, 우리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예금을 하든 개인이 예금을 하든 은행은 만기 때 원금하고 약정된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은행에서 이자를 다 안 주죠. 예, 이자에 대해서 법인은 법인세를 공제하고요. 개인은 소득세를 공제해요.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법인세를 거기서 법인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원천징수 당한 거예요. 은행으로부터 땡땡 주식회사가 땡땡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겁니다. 그랬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선납세금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예. 예수금과 서로 그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법인이 원천징수한 거는 애수금이에요. 법인이 원천징수한 거는 반대로 법인이 원천징수를 당했다 하면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잡는다. 선납세금 우리가 저기 앞에 당좌자산인데요. 선납세금이 당좌자산인데 앞에 당좌자산 할 때 이 선납세금이 따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예, 근데 지금 유동부채 할 때 하나 예, 여기다 예, 선납세금은 당좌자산에 해당된다. 예, 선납세금이 뭐냐?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것이다. 예, 이걸 하나 또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어, 예, 예수금에 대한 여기 예제가 나왔군요. 자,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회보험에 본인 부담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숫자를 넣어보면요. 급여가 500만 원을 받는 500만 원 급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5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하고 4대 보험료를 모두 계산했더니 48만 원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48만 원이 예수금이에요. 그러면 4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계좌이체 시켜서 지급하죠. 그럼 나머지 금액은 452만 원을 계좌이체해서 보통예금에서 회사 보통예금에서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회사가 납부해야 됩니다.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이 말이에요. 납부한다. 그런데 지금 밑에 분계 예제는 세금을 납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세금을 납부하는데 본인 부담금, 회사 부담금이라는 게 없죠. 세금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세금은. 그런데 일부 예수금 속에는 건강보험료도 있고 이런 거 있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런 거 있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줘요. 자, 건강보험료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저 예수금 48만 원 속에 건강보험료가 10만 원 있다고 보겠습니다. 10만 원. 자, 근데 그 10만 원은 종업원 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납부하니까, 우리는 건강보험료를 20만 원을 납부하게 돼요. 회사는 현금이 20만 원 감소해요. 공제해 놓은 건 10만 원 공제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금이 하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합니다. 저 48만 원 예수금 중에 종업원 부담금 여기서는 본인 부담금이라고 했어요. 그건 10만 원. 그러면 이제 납부했으니까 부채 감소해요. 회사가 또 10만 원을 더 보태서 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회사 부담금인데 이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그 부담해 주는 것은 보통 복리후생비로 판매관리비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10만 원 이렇게 납부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나요. 건강보험료로 예를 들어야 요 예제에 맞을 것 같아요. 세금은 회사 부담금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했다. 저 중에 세금이 만약에 18만 원이다. 그러면 차변의 예수금 18만 원, 대변의 현금 18만 원. 세금을 납부했다. 그 세금은 전부 다 종업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납부할 때마다 한꺼번에 예수금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하겠죠. 건별로. 건강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 한 건 정리하고 고용보험료 한 건 정리하고 또 저기 소득세 한 번 정리하고 또 지방소득세 한 번 정리하고 그 증빙이 따로따로 나오는 거니까요. 건강보험료 청구서 따로 있고 고용보험료 청구서 따로 있고 소득세 영수증 따로 있고 지방소득세 영수증이 따로 있고 하니까 그 증빙별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사후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한꺼번에 몽땅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것을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어, 틀린 거 수정할 때도 복잡해지고 적당하게 분할해 놓는 게 좋죠. 자, 예수금에 대한 정리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 개정 과목 굉장히 많군요. 단기 차입금. 예. 우리가 차입금에는 장기와 단기가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당연히 비유동부채이고요. 단기 차입금이 유동부채입니다. 차금을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우리가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은 처음부터 단기 차입금이에요. 예. 처음부터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차입할 때 1년 이내로 차입한 것이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차입할 때 대변에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만기가 되어서 갚았어요. 그러면 차변의 단기 차입금 이와 같이 차변에 와서 상환할 때 부채가 감소됩니다. 물론 이자가 있었으면 이자 비용도 차변에 발생하겠죠. 단기 차입금 간단한 거예요. 다음은 가수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수금, 유동부채 개정 과목인데요. 가수금은 임시 개정 과목입니다. 임시. 자, 일시적인 개정 과목이다. 이 말은 일시적인 개정 과목이니까 결산서에는 안 나타나요. 재무상태표. 예, 가수금은 우리 저기 유동부채 아죠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에 가지급금 생각나실까요? 여러분 가지급금? 가지급금 일시적인 개정 과목이었죠. 예. 부채에서 유동부채에서 일시적인 게 가수금입니다. 가수금. 자, 어떤 내용이냐? 금전에 입금이 있었으나 회사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러나 그 계정 과목이 무엇이고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잡고 보통예금으로 증가를 시켜 놓습니다. 예,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은 됐으니까 보통예금 증가시켜 놔요. 입금된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 내용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 거래처에서 입금이 되긴 했는데 이것이 계약금인지 아니면 우리 외상을 갚은 것인지 아직 연락이 안 한 거예요. 돈만 입금이 돼 있어. 근데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돈인지. 그럴 때 임시로 이렇게 가수금으로 잡아놓습니다. 대변의 가수금. 자, 다음날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원인이 판명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와서 가수금 부채 감소되고요. 판명이 뭐로 됐는가 봤더니 이렇게 됐다요. 외상매출금이다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킨 거예요. 자산 감소, 부채 감소. 예. 여기서 이제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 거죠. 우리 외상대금 갚은 거예요 하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외상대금에서 감소시킨 거예요. 대변 외상 매출금. 그래서 이 가수금은 일시적인 계정값. 대변에서 부채 증가했다가 원인이 판명되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는 이런 흐름을 갖게 됩니다. 자, 유동부채 개정 과목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7번째,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는 결산 때 사용합니다. 결산 때. 예, 우리 지금 결산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 그런 사례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유동성 장기부채 결산 때 사용한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유동 부채 중에서 비유동 부채니까 예를 들면 장기 차입금. 예. 아까 단기 차입금은 유동 부채예요.
근데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예. 비유동 부채 중에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유동부채로 재분류해야 한다. 재분류해야 된다. 예. 자, 우리가 아까 어젠가 부채를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드렸어요. 유동부채라 하는 것은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차입한 날로부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유동부채의 분류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는 유동부채로 표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장기 차입금 같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을 만약에 3년 만기 차입으로 국민은행에서 돈을 우리 회사가 빌렸다고 봐요. 예. 26년도 올해 빌렸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26년 3월에 입장에서는 앞으로 3년 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차입 당시에 당연히 장기 차입금이고 이번 결산 때 26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봐도 1년 이상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결산도 그대로 계속 장기 차입금으로 갑니다. 예. 그 다음 27년도 결산 때를 한번 볼까요? 자, 26년에 3년이었으면 27년 3월이면 1년 지났죠? 예, 27년 결산 때 그러면 이제 28년, 29년 3월에 갚아야 되네요. 29년 3월에. 그러면 28년 결산이 왔다고 보겠습니다. 자, 28년 결산이 왔어요. 그러면 그 장기 차입금은 이제 3개월 후에 갚아야 되죠. 그러면 29년 결산 때에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예. 결산 때 장기 차입금 이제 아니야. 그래서 차변에 부채를 장기 차입금을 털어버려요. 예. 그리고 계정 과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동성 장기 부채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건요. 처음에는 장기 부채였어요. 장기 부채. 처음에는 장기 부채다 너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유동성이 바뀌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게 개정 과목인데 이 개정 과목은 처음에는 장기 부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 때 유동성에 의해서 1년 내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 과목 이름을 너는 바꾸었다는 흔적을 남겨준 겁니다. 장기 차입금을 갑자기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진 않아요. 예. 단기 차입금은 처음부터 단기 차입금이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이긴 한데 원래는 장기 부채였어요. 예? 유동부채였는데 원래는 비유동부채였다 이거야. 그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차입할 때는 대변의 장기 차입금.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어느 결산 시점에 보면은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돼요. 그 시점에서 결산 때 장기차입금 감소하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배정과목을 재분류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채를 갚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차입금이 갚아지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기부채가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되고 대변에 자산이 감소되면서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의 운명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언젠가 한 번은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름을 바꾸는 시점이 있어요. 결산 때. 그리고 그것을 상환하게 되면은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상환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처음에 장기 차입금으로 부채 증가하지만 나중에 상환될 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의 상환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중도 상환이 아닌 이상은 예, 계약한 대로 상환이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 자,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유동부채 개정 과목이 이럴 때 결산 때
사용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동부채 개정 과목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유동부채 개정 과목 이 많은 걸 다 뭐 이렇게 예, 쭉 외울 수는 없어요. 쭉 외울 수는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금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금은 무엇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죠? 예, 부채인데 부채 중에 유동부채입니다. 요 정도 이 얘기하면 되는 거죠. 유동부채 한번 외워봅시다. 이걸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 앞에서 자산부채 자본 개정 과목 표 있는 거 그거 좀 외우세요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개정 과목 몇 개 없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동부채 정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유동부채로 넘어가 볼게요. 비유동부채는 개정 과목 몇 개 없습니다. 자, 비유동부채는 어떤 것이냐?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성 부채를 우리가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결산일 기준이에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부채입니다. 첫째, 사채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네, 사채. 네. 자, 법인에서 개정 과목으로 분류하는 사채는 우리 개인 간에 개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해서 그 사채하고는 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사채란 무엇이냐? 주식회사가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사채라고 그래요. 사채는 부채 개정 과목이고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어, 회사가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그 대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거래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는 거. 은행에 차입금이 있고. 자, 은행의 차입금은 길게는 잘 안 빌려줘요. 6개월, 1년 이렇게 짧게 빌려줍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려면요. 이와 같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무증권,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3년, 5년 이렇게 길게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증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많이 모으려면 우리 회사의 그 비전이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많아야 유상증자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증자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나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누가 그 뭡니까? 저 신청을 안 한다 말이에요. 주식 갖겠다는 신청을. 그러면은 뭐 유상증자를 실패하죠. 돈 얼마 못 모아요. 예. 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자금은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유상증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뭐 한 10억 정도밖에 청구가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신청이.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유상증자 하면은 아마 많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다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증권회사하고 상의해가. 자, 유상증자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채권 발행. 채권이라는 것은 이자를 주는 거니까 이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적어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채권을 발행하면은 우리가 채권은 은행 이자보다는 좀 안정적인 거잖아요. 3년간 일정한 이자. 우리가 만약에 7% 지금 시중의 이자가 가령 7%라면 우리도 7% 주겠다. 근데 우리는 3년간 7%줄 거야. 하면은 만약에 이자가 앞으로 하락한다는 기대 심리가 있다 그러면 채권 발행에 성공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덤빌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 사채라고 하는 이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은 기업이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발행한 그 빚 증권이에요. 채무 증권.
그래서 이걸 발행하면은 만기 때 원금을 우리가 상환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고 또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채인 것이죠. 자, 사채 발행의 현금 흐름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사채는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자가 사채임을 증명하는 사채권을 발행해주고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채권자는 이 사람 투자자예요. 투자자이고 우리가 지금 사채를 배우는 우리는 당사자이니까 발행한 회사니까 우리 회사가 사채 발행자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뭘 주냐면 1번 사채권을 줍니다. 사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줘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행해야 되느냐? 약정한 날에 매년 기간 이자를 지급해 주게 됩니다.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상환해 줘야 됩니다. 만기 때는 원금을 상환하죠. 이러한 흐름으로 사채가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채의 액면 금액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사채 액면에 표시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표시 금액이라고도 합니다. 표면에 기재된 금액을 액면 금액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라는 말도 있어요. 액면 이자율은 아까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현금으로 지급할 이자가 이 액면 이자율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액면 이자율. 만약에 7%라고 기재했다. 그러면 7%를 계속 지급해야 돼요. 만기 때까지. 예,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이자, 액면 이자율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자 지급일에 지급할 이자는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채의 시장 이자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뭐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시점의 시장에, 즉 금융시장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여기선 시장 이자율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이자율의 개념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 사채는 할인하거나 할증 발행하게 된다. 네. 표시 이자율은 앞에서 언급한 요 액면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 유가증권에 표시한 그 액면 이자율과 지금 시장에서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이 항상 같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에다가 이자 주겠다고 하는 이자하고 시장의 이자율이 다를 때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할인해서 발행하든지 반대로 할증해서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설명했네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표시 이자율이 연 10%인데 시장 이자율은 연 15%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사채를 액면 금액에 구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는데 사채로부터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인을 하게 된다. 시장 이자율보다 적다면 투자자들은 사채를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행 금액을 낮춰주는 거예요. 할인함으로써 이자 차이 나는 부분을 보정해 주는 거죠. 반대로 만일 표시 이자율은 연 12%인데 시장 이자율은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사채가 액면 금액보다 더 비싸더라도 구입을 할 것이며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채의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증이 된다.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투자자는 계속 이 사채를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인 또는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를 제거하여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시장 이자율만큼의 투자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때 발행회사는 결국에 시장 이자율대로 자금을 차입하는 셈이 되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액면 금액으로 왜 발행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지금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1억 원짜리 액면 금액인 사채를 발행할 때 꼭 1억 원으로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때로는 9,950만 원으로 발행하고 50만 원 깎아가지고 발행할 때도 있고, 또는 1억 1억 10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을 더 붙여서 발행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액면에 표시된 표시 이자율과 시장의 이자율이 발행하는 시점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할증 할인을 통해서 어, 돈을 빌리는 법인은 결국에 시장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빌리는 셈이 되는 거고, 투자자도 결국에 그 사채를 매입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의 이자를 보장받고 매입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간, 사채의 만기 기간 동안에 그 현재 발행 시점의 이자율을 보장받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 시장 이자율은 금융기관에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1년짜리다 이런 것은 대개 이제 그 고정금리를 적용해 주죠. 고정금리. 근데 장기로 만약에 5년, 3년 이렇게 예금을 했을 때는 예,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긴 예금을 아예 취급도 안 할 경우도 있고, 또 한다 하면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 변동금리를. 자, 이런 것이 지금 사채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한 것입니다. 음, 좀 쉬는 시간 갖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68쪽부터 좀 사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덜 끝났는데, 68쪽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